어떻게 하면 윤석열 풀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은 일반에 녹화 중계하기로 했고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거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하고 말고는 원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예.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중계를 원칙으로 해놨다는 것이 기존의 법률과는 매우 다른 점이죠. 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직위원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렇죠. 예. 본인 마음대로 안 하겠다 할 수는 지켜야죠. 없는 거니까요. 사실은 직위원 판사의 재판 진행은 법조인인 제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재판 중계는요, 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빤히 조사받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일단은 특검 지금 이제 중반전 접어들었는데 넘어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회에서요. 더 센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은 넘었습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뭐죠? 세 가지죠. 특검 기간 연장하고 재판 중계하는 거. 재판 중계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예. 이렇게 지금 했는데 방법이 되겠죠.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일단 3대 특검법 개정안 기간 늘리고 중계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했고 공청회를 하는데 여당이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통과 안 되겠습니까? 김종국. 예, 뭐 무조건 되겠죠. 근데 화면 보니까 거의 9시 뉴스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간도 원래는 2대만 연장하는데 30일을 더 연장하게 해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는 이 국회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민주당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인력을 갖다 더 늘린 건데 보니까요. 특검보는 4명에서 6명, 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을 공개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플리바게닝을 하게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 네가 네 죄를 실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범죄를 감형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무죄를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공개적으로 법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징역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담합을 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이야기 이익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자기의 죄를 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원래 공개 원칙이 기본적인 거니까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특별재판부가 아닐까 보니까 그 법사위 내에서는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국민들 여론이 막 서로 갈리고 이러니까 그냥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라고 하는 내란 재판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위헌 논란을 막 제기하고 있고 법조계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요. 그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법학과 교수 7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50명 정도는 위헌이 아니다고 얘기고 20명 정도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위헌 논란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서 지금 주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대변되는 무너진 사법부 질서를 가지고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좀 그렇다면 국회가 만들어낸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법의 원칙하에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민주당 화이팅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 법안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이 오늘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이거 추미애 승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12월 3일이 박준태 의원이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일단 자격이 되는지 뭐 많은 국민들이 되물어보고 싶을 거고요. 박준태 의원은 그러면 12월 3일에 뭐 하셨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탄핵에 표결은 했는지, 그리고 또 이 파면 전국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제가 되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박준태 내지는 뭐 나경원 이런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대항하는 모습들을 주로 이제 저는 비춰준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동등하게 뭐 추나 대전이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갈등 정도로만 보도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왜냐하면 저기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준태 의원뿐만 아니라 실제 12월 3일에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탄핵 전국에서 표결을 하셨는지 되물어보고 싶고, 내란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달려간 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당당하게 추미애 위원장의 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이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대항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주는 건 아닌지 저는 뭐 이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게다가 또 나경원 간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무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경원 간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많이 좀 비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지금 직위원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거 재판 언제 끝날까 싶고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풀어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요.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은 일반에 녹화 중계하기로 했고,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은 1심은 의무적으로, 나머지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원래 국민의 관심이 크고 아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도 중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요. 그 재판의 중계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공개라는 의미는 재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간이 허락되는 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도 그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거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하고 말고는 원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예.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중계를 원칙으로 해놨다는 것이 기존의 법률과는 매우 다른 점이죠. 예. 예. 지금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직위원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렇죠. 예. 예, 법관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인 마음대로 안 하겠다 할 수는 지켜야죠.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경과 규정만 없으면 되는 거죠. 즉각 하게 돼 있으면 즉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지금 설치가 법안에 담겨 있는데, 특별재판부를 놓고 대법원 행정처장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유연 논란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논란이 꽤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더군다나 내란 사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법률에 의해서 꾸려지면 이 사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 진행 중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중첩적이에요. 사실은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은 법조인인 제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재판 운영하면 안 끝나요. 저거 몇 년이 걸려도 안 끝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결을 쓸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는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판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전에는 쉬쉬하더라도 적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법원은 그때는 반응을 했어요. 적어도 뭐 사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선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하고 영구법관으로 단령을 내서 재판 업무에서는 손을 떼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몇 달째 그 감찰 결과를 내놓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매우 이상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중첩적으로 얽히고 있는데 분명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법률로 다른 별도 재판부를 만들어서 사건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는 논란은 꽤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이 정도 하면은 좀 될까요? 아니 근데 이 중에서 뭐 그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제 3대 특검 TF 위원장이잖아요. 얘기하기를 이제 특별재판부에 대한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적어도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재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거는 위헌이 될 수 있건 뭐 국가안보상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도 정작 내란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믿고 이걸 끝까지 가느냐. 재판하는 양태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구속 취소했던 그 끔찍했던 날을 3월 7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에. 그리고 저는 뭐 특검 연장이나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검에서도 이거는 요구를 한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도저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인원도 더 보충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재판 중계는요.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빤히 조사받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국가 안보니 뭐니 뭐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이미 방청할 수 있잖아요. 신청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도는 다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방청객들을 통해서도 그 얘기는 재판의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세 가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 1심 그 중계한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정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정말 놀란 거 하나 봤는데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1차 구속돼 있었을 때 1박 2일 접견을,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1박 2일을 한 게 드러났다. 이게 그 다음날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접견을 했다. 근데 이게 김영남 의원님. 네. 가능해요? 그 변호사를 데리고 그러면 접견실에서 나를 센 겁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변호인 접견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예. 적어도 6시 전에는 접견을 다 끝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접견하러 나왔던 수감자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저녁도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구치소에 별도 보면 접견실. 예, 공무 접견실이라고 예. 따로 있어요. 그게 가끔 수감자를 상대로 출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경찰관들이 출장 조사를 나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조사하고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는데 그걸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마치 자기 전용 방처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접견을 핑계로 구치소에서 아이고 그 독방에서 주무시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주무시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을 거기서 잤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까지 있었다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밤새워 하여튼 그 방에 있었던 거죠. 설마 술 처마셨을까요? 그 핸드폰도 갖고 들어갔었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 수감자는 검사의 석방 지휘가 있어야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있습니다. 근데 즉시 항고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전에 있었던 법원의 결정은 집행이 안 돼요. 상급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구속 취소 결정이 매우 드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만 당연히 즉시 항고가 예상됐어요. 법조인인 저도 검찰에서 즉시 항고 하겠지. 일단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잖아요. 더 놀랐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즉시 항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할 거를 어떻게 알고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밤새 그 방에 머물렀냔 말이에요. 변호인들하고. 이거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릴 거를 알고 있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수감방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석방 지휘가 전달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한 게 보면요. 일단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하고 함께 있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작성한 접견 내역을 보면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 접견이 이루어진 걸로 사실은 오후 6시까지니까 밤 11시 55분까지 한 것도 특혜를 제공한 거죠. 특혜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다. 아니, 변호사가 그러면 같이 있었단 얘기인가? 변호사 보내고 나서 거기서 잤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한번.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구치소 쪽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원래 6시 이후에도 접견이 불가능한 대목을 CCTV에 남아있거나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증거가 확보가 가능한 선까지만 우리가 양보를 해서 11시 55분까지만 우리가 접견한 걸로 써놓자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3월 8일 오후 1시부터 변호인 접견이 다시 이루어진 걸로 메모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게 감찰이 들어오거나 조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써놔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접견을 하다 보니까 밤까지 변호사들이 그 직무 접견실에서 나오는 CCTV가 아마도 확보돼 있었으니까 변호사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까지 우리가 좀 써놓자. 아마도 변호인들이 밤 11시 55분쯤에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써놓고 그 새벽 시간은 아마 윤석열 혼자
그 접견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아니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11시 59분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있을 수가 넘어가게 되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적어놓은 예. 수기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MBC 보도에 의하면 새벽까지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항소폭이 대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희구 부속실장이 2월 달에,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 게 나중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구속기간 동안에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고 접견 인원이 328명이라고 얘기해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이 변호인단들이 와서 저희 계속 네트워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아니,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야, 나 항고 포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내락이 오지 않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법적 카르텔 네트워크가 다 있는 거, 검찰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강의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작업들,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법적 카르텔과 검찰 카르텔을 통한 압력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날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인사를 했던 그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다 예를 들면 그런 허락이나 뭐 허락이 아니겠죠. 얘기는 했겠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제 저희가 밝혀야 될 건 이런 변호인단을 통해서 검찰 라인과 접촉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항고 포기까지도 만들어낸 과정들이 얼마만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만 지금 감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무부에서 명령한 게 수원구치소도 지금 감찰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원구치소에서 있었던 그 이화영 부지사 네. 당시에 연어 술 파티 관련된 그 폭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수원구치소도 감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법무부 교정본부, 특히 이제 구치소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범죄 은폐 정황 혹은 특혜 정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해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 상부님 소풍 앞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일 나간다. 뭐 그냥 설레가지고 밤새 뭐 저기 했을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가능한 이야기죠. 3월 7일은요, 파면되기 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만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직이었죠. 여전히. 그런데 3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변호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2시에 구속 취소 브라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추가로 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더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같이 밤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속실장도 핸드폰 들고 가서 전화기를 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르는 이 마당에 지금 구속 취소까지 결정이 된 마당인데 그 전에 그 함께한 변호인들이 핸드폰 안 가지고 갔을까요? 무슨 뭐 바깥에 식사까지도 다 짜장면이었나요? 뭐 이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이 접견 기록까지 이렇게 조작이 된 거라면 그 전에는 더한 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부에서 거의 그 득시항고 포기를 진두지휘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펴보면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변호사가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퍼즐을 좀 맞춰보면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끔 해서 심우정과의 어떤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두고 즉시항고 포기를 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윤석열은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일부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들을 불러서 바깥에 있는 싸제 음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음주를 할 만한 거리들을 실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사들고 오라라고 시킨 다음에 새벽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라고 상상해도 지금은 무방한 정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앵커가 이게 발음이 이렇게 저렴해요. 사제. 예, 사제. 그래서 사제 음식들을 드렸다. 이해가 바로 되고만. 그렇긴 하죠. 원래 이 더 센 특검법이잖아요. 더 센. 더 센. 세 개 들립니까? 더 센 특검법 해야 센 것 같죠. 그리고 예. 자장면 하면 예. 맛이 없죠. 맛없어요. 맛없게 들려요. 그때 한때 표준말을 자장면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때부터 짜장면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시 짜장면을 찾은 뒤로는 역시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복수 허용해준 대목들이 분명히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소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제 쇠주라고 하거나 예. 소주라고 해야 또 그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장면도 짜장면이 돼야죠. 그걸 경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썽질 나는 건 예. 석방된 다음에 경호처가 소청을 200정이나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래요. 게 밝혀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자들은 정신세계를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항소 포기, 그러니까 직위원의 판결도 골 때리는 겁니다만 항소 포기한 검찰총장도 제가 볼 땐 인간 같지 않은 건데 그게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경호처가 소총 200정을 갖다가 새로 구입을 했고 뭐 이게 무슨 1분당 1000여 발 정도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라이플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력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를 3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야,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또 초반에 얘기했던 이 특검에 대한 또 나름대로 또 저희가 또 이게 불길함들이 예.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